문학의 진실. 문학인의 양심 이두연 우리는 한편의 글을 따라가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상을 비추는 또 하나의 창을 얻게 된다. 은유와 상징을 읽어내는 과정은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와 다른 삶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든다. 문학 속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그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의 이해는 넓어지고 인격은 한층 더 성숙해진다. 이야기의 세계를 따라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일 또한 문학이 지닌 고유한 힘이다. 더 나아가 문학 작품에는 한 시대의 문화와 정서, 사회의 공기까지 스며 있어 문학은 언제나 역사의 또 다른 기록이 된다. 한때 사회가 극심한 혼란 속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노와 감정을 안고 거리로 나섰다. 그 모든 선택이 충분한 사유와 이해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린 판단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받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의 경직성은 교육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 문학은 인간의 인성 형성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은 본질과 멀어져 있다. 입시라는 목적 아래 정답과 모범 답안을 찾는 훈련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감상은 곧 획일화된 사고로 이어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문학의 목적은 단순한 교훈 전달에 있지 않다. 문학은 자기 생각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주체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문학 감상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문학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다. 문학인에게 도덕성이란 흠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결함을 숨기지 않고 인간의 약함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돌아보는 태도가 문학인의 윤리이다. 문학인의 양심은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언어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내적 기준이다. 문학인의 양심이 무너질 때 문학은 고백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세상은 흑과 백 사이에 무수한 색을 품고 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작품이 말하는 가치와 삶에서의 태도, 사이의 인기나 이익보다 진실을 택하는 선택. 끊임없이 성찰하는 인간일 때 문학은 진실해진다. 일과 쉼 사이. 청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청년 무직자 시대라고 한다. 통계청은 한창 일할 나이인 19에서 39세 집단에서 쉼 청년은 74만여 명 2024년 기준 대학 후 대학원생 제외이라고 내놓았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어려워진 취업 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 일자리 선택 기준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와 자발적인 선택이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복합적인 개인 상황이 존재한다. 사회적 요인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의욕으로 몰아가기에는 복잡한 현실이 존재한다. 반복적인 취업 실패, 단기 일자리의 불안정성, 주거비 부담,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의 양식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청년 일자리 진입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 인력수급 미스매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교육 대응 부족이라고 했다. 그중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시장에 있는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 미스매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일자리는 있으나 원하는 만큼 얻는 것이 부족하고 장기적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일할 의욕이 떨어진 것이다. 그들이 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들은 정부와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 정신건강과 연결된 사회 안전 시스템,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하는 유연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넘어서 자기와 일과 삶의 균형, 의미 있는 일 등을重시하는 경향이다.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重시하는 문화가 싹트고 있다. 어디서 일할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안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변화 가능성, 스스로 만드는 삶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더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 삶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내부로의 이동, 다양성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직업관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청년들이 가고 있는 곳은 단일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로, 다양한 선택지 쪽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는 한국 청년 1000명 이상이 동남아 범죄 단지로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국정원은 22일 캄보디아 내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중엔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자도 있지만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넘어간 청년도 있었다. 이는 잠재적 노동력의 손실이다. 요즘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다. 스펙과 커리어,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성취 경쟁이 청년들을 지치게 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준비다. 그 쉼의 자리를 사회가 함께 만들어줄 때 청년은 다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문학의 방향만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언어로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 물음이다. 요즘 누가 시를 읽어요? 시집은 잘 팔리지 않고 문해지는 구독자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의 감정은 길게 기다리지도 않는다. 영상물도 30초를 넘기기가 어렵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는 더 짧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바뀌고 있고 깊이도 잃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용 전화기가 고도의 사진 촬영 기능까지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순간의 감각을 화보로 남길 수 있게 됐다. 사진에 아주 짧은 몇 글자로 생각을 덧붙이면 소위 말하는 디카시가 된다. 디카는 디지털 카메라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디카시가 새로운 시의 장르로 파고든다. 디카와 시의 조합이 어색하기만 한데 이것을 융합예술이라고 명명한다.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감각은 번뜩이지만 그 감각을 밀어 올리는 사유는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언어는 단숨에 증발해버렸고 의미는 남아있지 않은 연출이다. 시는 점점 더 이미지의 장르로 변해가고 있다. 시가 다른 옷을 입고 종이 위에 연과 행을 떠나 디지털 매체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 시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는 한때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세상을 움직였다. 시인들은 탄압 속에서도 언어를 모기로 삼았다. 바람에 울고 웃는 프리프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던 김남주 시인.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던 신동엽 시인의 외침은 그 시대의 맑은 양심이었다. 그들의 시는 비유가 아니라 목숨과 맞바꾼 언어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좋아요와 조회수의 숫자로 평가받는다. 시의 가치가 언어의 깊이보다 반응의 크기로 측정되는 시대로 변해버렸다. 시가 나아가는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 시는 본래 느림의 예술이다. 한 줄의 시가 마음에 스며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한 줄에 담긴 존재를 찾아가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시에 있어서 깊이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지금의 시인들은 또 다른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다. 고립과 연결의 경계에서 시인들은 자신만의 시적 언어를 찾고 있다. 다만 그 언어가 SNS의 파도에 휩쓸려 의미를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대의 진실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결국 사람에게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백석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시구는 오랜 시간과 침묵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이처럼 시인은 소용돌이치는 시간을 견뎌내고 언어는 사유의 결을 얻는다.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시는 기계의 알고리즘 속에서 방향을 잃을지라도 누군가의 상처와 손끝에서 다시 자라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굳이 정형시의 틀을 갖추지 않았어도 사람들 곁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는 다시 마음의 언어로 침묵이 노래가 되는 자리로 결국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늦게 도착할 그곳으로 시는 이미 한 발 앞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는 이미 한 발 앞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